자, 즐거운 편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요즘에는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작품이긴 해요. 그냥 나오더라도 좀 약간 고등학교 뭐 이런 수준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중학생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표현도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그것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라고 하는 문학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살펴봐야 하는 그거부터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자, 시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무엇을 중심으로 본다? 화자를 중심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지금 안에 겪고 있는,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시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시적 상황. 자, 다음 세 번째는 정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와 관련해서는 이 화자가 있는 위치, 이 시 안에서 그래서 시 안에 있는지, 그럼 시 바깥에 있는지, 이 말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자, 다음 시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자, 다음 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었죠.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 자, 그래서 정서를 나타내는 직접적 시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없으면은 이 작품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보도록 할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자, 지금 자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다? 사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 그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 내 입장에서 그대를 생각하는 게 주된 일일 텐데, 왜? 지금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주된 일일 텐데, 이런 주된 행동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소한 일, 되게 자그마한 일, 작은 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작은 일로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여길까요? 아니겠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사소함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표현이다? 반어적 표현이다. 반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당신이 그래서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 이 사소함이 뭔데? 내가 생각함. 자, 그러니까 당신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내 입장에서 상당히 거룩한 일이야. 내 입장에서 상당히 거룩한 일인데 표현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만 한 겁니다. 내가 진짜로 사소하다고 여길까? 아니겠지. 내 감정인데 내가 내 감정을 사소하다고 여기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진실로 하면서 여기에서는 생각한다고 했고요. 뭘로 진화했습니까? 사랑으로 진화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꾼 데에 있었다. 내가 진실로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자, 내가 그대를 생각함.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대를 사랑함. 진화해서 뭘로 진화한 겁니까? 내가 그대를 기다림으로 진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대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데. 근데 다만 나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기다림에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래요. 그동안에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하는데, 여기 진짜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쵸? 자, 퍼붓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동안에 왔던 눈도 그치고 다시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퍼붓고 뭡니까? 계속 반복 지속될 거야. 자, 그러면 반복 지속된다고 하는 건 내 사랑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는 끝날 거라 안 끝날 거라? 안 끝날 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 지속되는 화자의 사랑, 왜 사랑은 끝나지 않냐면 한없이 있다운 기다림이래요. 사랑이 당신을 끝이 나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이지, 끝나지 않도록 한없이 있다운 기다림으로 내 사랑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격 어떠하냐? 고백적이다. 자, 주제는 무엇이냐?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끝나지 않겠대. 밤이 되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부어져요.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하는 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온대요.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맞죠? 물론 1년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이 순환되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내 사랑, 내 기다림은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불변성.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사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절대 사소하지 않은 행위다. 그렇죠? 절대 사소하지 않은 행위인데 사소한 일일 것이다. 당신에게 사소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당신이 나를 사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소하지 않은 마음을 사소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 그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기다려야 해.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무언가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감정이 좋은가요? 안 좋지 않나요? 무언가 내가 기다림의 끝에 무언가 있어서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 기다리는 이유는 그 끝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뭔데?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탈 것이기 때문이야.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끝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야. 맞죠?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지루한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기다림이 끝도 없대요. 자, 그러면 사실은 나의 입장에서 이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보통의 우리가 관점에서는 즐겁지 않아야 돼. 맞죠?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위가 끝도 없다면 결실이 없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제목이 즐거운 편지인 이유는 뭐냐면, 자, 기다림 자체는 즐겁지 않아.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이 기다림의 고통을 사랑하는 그대를 위한 기다림의 기쁨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기 때문에 즐거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메시지죠.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뒤에 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인터뷰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즐거운 편지는 물론 연애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를 쓸 때 물려받은 연애시의 전통은 어디에서 왔대요? 우리가 아까 봤던 진달래꽃에서 왔대요. 또는 인매칠묵에서 왔대요. 자, 그래서 나붕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이보내드리겠다. 이건 항상 진달래꽃 점점점. 그래서 이걸 보면 A는 화자를 버리고 가고요. 화자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애인이 자신의 사랑을 생각해서 가시는 듯 보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려가요에 가시리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가시리 있고 하는 그 구절에서 보면 가시리 있고라고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구절에 서른님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라고 해서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려가요 가시리에 깃들인 가시는 즉시 돌아오십시오가 내가 이 시를 쓰기 전까지 주어진 전통이래요. 자, 고려가요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천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은 1920년? 요때쯤에 쓰인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작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950, 60년대쯤에 쓰인 작품일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몇십 년 정도의 텀이 있죠. 진달래꽃과. 그 다음에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년 넘는 이 텀이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차이, 이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용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노래하면 그게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 어떤 표현 방식? 표현법. 단어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니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건 진짜 보내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진달래꽃에서도 내가 말없이 그대를 고이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용운도 나는 당신을 보냈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다 또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달라 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즐거운 편지에서 당신에 대한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 전통을 물려받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쓰인 유명한 작품들, 오래오래 이제 길이 남아있는 이런 작품들에도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데, 나 역시 이 즐거운 편지에서 나의 이런 감정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진짜로 사소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감정인데 그것을 단어적으로 반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죠. 소중한 감정.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소월 진짜 많이 보네.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반어와 역설 여기에서 그 어떤 이제 시적 화자가 전달하는 이제 이 감정의 어떤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극적인 표현으로서 그것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으로서 반어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반어나 역설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혼을 뭔가 부르다, 혼을 부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혼은 언제 부르냐면요, 언제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으면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서 막 부릅니다. 너무 그리운 그 감정을 토해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 목소리를 듣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그리움을 당신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이 영혼이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초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그립겠어. 이제 다시는 못 보는 사람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서움에 겹도록 부른대요. 서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내가 허공에 대고 부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부르니까 이 땅과 하늘의 사이가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목 놓아 부르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내가 죽을 지경까지 될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아주 격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이 바로 이제 그 감정이 바로 그리움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죠. 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에서도 당신에 대한 기다림이 무한히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신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당신을 잊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당신과 나랑 단절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님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낙화 184페이지. 자, 이것도 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엄청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낙화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 하면 떨어질 낙자에 곧 화자. 자,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는 걸 낙화라고 합니다.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야 할 때 이별이죠. 이 이별하는 순간을 분명히 알고 이별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자, 그러면서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물어보듯이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물어보듯이 의문형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의도는 없어. 맞죠? 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설의적 표현입니다. 서리법이에요. 자,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어보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이런 표현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알고 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별을 알고 있는 존재는 뒷모습이 어떠하다? 아름답다.
자, 그래서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격정이라고 하는 건 격한 감정. 이 격한 감정을 인내, 견뎌낸 나의 사랑이 지고 있대요. 자, 우리가 보통 봄에 제목이 낙화고요. 봄에 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지고 있는 겁니까? 봄에 꽃잎이 지고 있는 겁니다. 벚꽃이 폈다가 벚꽃이 다다다다다다 한 달 만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근데 그렇게 꽃잎이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 지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별이네. 자, 그러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존재는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꽃잎이 지는 것을 인정하는 또는 이제 알고 있는 또는 이제 이러한 이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분한 낙화, 이 떨어지는 꽃잎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쌓여. 자, 결별이라고 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 자, 우리가 보통 결별이라고 하는 건 이별, 헤어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맞죠? 슬픔을 야기하는 감정이야. 자,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행복을 야기하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쪽팔되는 감정이 서로 반대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 거야. 결별을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 안에서는 결별을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 가야 하는 때래요. 무성한 녹음과 녹음은 여름을 나타내는 이미지 단어입니다. 녹음이 뭐냐면요, 풀을 녹자에다가 음은 그늘 음자거든요. 음지할 때 음자. 자, 그래서 녹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름 되면 이제 햇빛이 강해지잖아, 그쵸? 자, 햇볕이 강해지고요, 이 벚꽃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분홍색의 꽃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 초록색 잎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초록색 잎들이 나가지고, 자, 이 초록색 잎이 쫙 이파리가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그늘이 생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푸른 잎이 쫙 펴지고 그 잎 밑으로 그늘이 생기는 그 이미지가 바로 녹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게 언제야? 여름이 시작하는 햇빛이 강해지는 때겠죠. 자, 그래서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열매는 언제 맺는데? 가을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데요. 죽는데 꽃답대. 역설적 표현. 어떻게 죽는 게 꽃다울 수 있어? 의미가 있으니까. 맞죠? 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지금 이게 뭐야? 꽃잎이 지는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을 통해서 형상화했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꽃잎이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생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결별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별은 나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 생겨난 거죠. 무엇 때문에? 이 결별이 화자에게 성숙을 주기 때문에, 성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고통스러운 이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결별이라는 거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마치 꽃잎이 지고 그 녹음이 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결국은 어떠한 결실을 가져다 줄 거야.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장이다. 자, 다음 작품. 슬픔이 기쁨에게. 좀 어렵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죠? 대원아 몇 페이지입니까? 220페이지. 뭐라고요? 220페이지. 이거 여러분도 혹시 쌤이랑 했습니까? 안 했죠? 슬픔이 기쁨에게. 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답니까? 슬픔이 기쁨한테 뭘 한대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잘 보세요. 표현이요. 아주 섬세한 것 하나하나에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요. 아, 뭐가 나오겠구나? 너뿐만 아니라 이 슬픔이란 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너뿐만 아니고 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에게 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겠죠. 시 안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슬픔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가지고 있지. 맞죠? 그런데 요거는 작품 속이란 말이야. 시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 속이야. 이 세계관 속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슬픔을 1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존재가 여기 지금 나오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존재. 자,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이런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대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답니다. 자, 사랑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자, 소중하다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이야. 자, 그런데 슬픔은 우리에게 아픔, 상실을 가져다 주는 감정입니다. 맞죠? 상실로부터 나오는 감정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 역시 무엇에 해당하느냐? 역설에 해당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야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아,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여기서 끊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 사랑보다 더 소중한 슬픔을 줄 거야. 그런데 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가 떨고 있는 할머니가 있어. 자, 그럼 이 할머니는 어떤 존재겠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존재겠네. 맞죠? 왜? 살아온 추위가 떨고 있다며. 살아온 추위와 함께.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겠지. 자, 그런데 이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보여주겠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평등한 얼굴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 싶어. 왜? 슬픔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알아주는 존재인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슬픔을 모르면, 슬픔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슬픔을 모르면 이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존재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내가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동사자는 얼어 죽은 사람을 뜻해요. 얼어 죽은 사람. 그러면 죽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존재에게 누군가가 시선을 줄까요? 주지 않겠지, 맞죠? 자, 그래서 소외된 어떤 그런 존재,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그러니까 이 소외된 존재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얼어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심조차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대요. 자, 화자가 멈추겠다고 했으니까 화자 입장에서 이 한방눈은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고 있던 이 한방눈을 내가 멈추겠다. 왜? 이 한방눈이 내리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야. 너무 춥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이 봄눈은 한방눈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사람들을 덜 힘들게 하고 또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왜? 한방눈은 아주 추울 때 내린다면 봄눈은 날이 조금 풀리고 따뜻해지면 내리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무엇에 다녀와서? 슬픔에 다녀와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해가지고 아까 나와있던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할머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사자였습니다. 맞죠? 자, 할머니 또는 동사자와 같은 존재들이겠지. 맞죠? 자, 이런 존재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잖아, 아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가지고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그러면 너랑 함께 그런 슬픔에 갔다 와서 이 눈길을 걸으면 너라고 하는 존재가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알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 네가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알게 해주고 싶다 라는 거죠.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슬픔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슬픔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런데 이 슬픔을 알고 있으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롭게 할 수 있냐?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제목이 뭡니까?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나는 너에게, 나는 너에게라고 시에 나오잖아. 그치?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나는 너에게가 누가 누구에게야? 슬픔이 기쁨에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 나는 누구냐? 슬픔입니다. 너는 누구냐?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좋은 것이잖아. 그치? 좋은 것인데 이 시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추위에 떠는 할머니의 귤값을 깎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맞죠? 또 추위에 떨면서 죽은 동사자를 다시 한번 추위에 떨게 하는 정도로 타인 어떤 소외된 존재에게 무관심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기뻐하던 너가 기쁨이다. 그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기쁨이겠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 그 귤값을 깎아서 싸게 산 것 자체는 본인에겐 기쁨이겠지. 그런데 그 기쁨은 무엇을 몰라? 이 할머니가 겪고 있는 추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너는 이 할머니가 겪고 있는 이 사람 추위, 이 추위를 모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기적이야.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거든. 또 동사자,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 이 동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외된 존재겠지. 자, 이 소외된 존재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관심 못 받고, 자, 가만히 한 장조차, 가만히라도 뭐가 이렇게 덮어줘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표현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무관심한 너. 기쁨이라고 하는 건 넌 무관심해. 타인에게. 그래서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몰라.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 너라는 존재에게 내가 기다림을 주겠다. 왜? 어떤 기다림? 너가 슬픔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너에게 주겠대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 이 세상에 있는 이 소외된 존재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한방눈을 멈추고 나는 이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봄눈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알게 할 거야. 널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너가 더 이상 이런 소외된 존재들을 무관심하지 않게 놔둘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남겨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 적어도 돼요, 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역설적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했습니다. 마치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로, 슬픔은 타인의 힘듦이나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려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래서 보통 슬픔을 부정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긍정적 가치, 기쁨을 부정적 가치로 여기는 이러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설적 표현도 표현인데 구조적으로 역설인 거야. 표현 자체가 기쁨, 너는 동사자에 무관심하고, 자, 그 다음에 흘릴 줄 모른다며 눈물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남겨있다. 자,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 뭐뭐 하겠다. 자, 뭐뭐 하겠다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단어의 반복이죠. 같은 단어의 반복.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페이지는 223페이지. 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뭐가 되는 거? 연탄 한 장 되는 거. 자, 연탄 한 장 되는 거. 여러분들은 연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의미로 와닿지 않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연탄을 떼면서 연탄을 떼면서 살았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도 살아본 적 없어요. 나도 연탄 냄새 자체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서 나는. 근데 과거에 연탄이라고 하는 거 보일러가 같은 역할이었죠.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탄 자체가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연탄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존재가 되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보기의 화자가 이 시에 너라고 했으니까 너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슬픔에 해당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화자가 뭐라고? 기쁜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기쁨이죠. 이기적인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무관심한 기쁨이죠. 이 기쁨에게 들려줄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힘겨운 사람들. 그렇죠. 힘겨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연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따뜻한 존재이자 동시에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남을 위해서 자기가 불에 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을 불로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 그쵸? 자,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숙제를 좀 내주겠습니다.